생각을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정보들을 나누는 또 책도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부동산 관련 전문 서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그런 것들과 제가 어떤 좀 차별성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단지 그냥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시각들, 이것과는 좀 차별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느냐. 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당장 쓰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알고 있는 거나 모르고 있는 거나 매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겠느냐. 라는 것들 위주로 또 어디가 그럼 당장 얼마를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게 그들과의 좀 차별성이겠다. 그래서 책이라는 건 뭐 한번 써놓으면 내가 3년 전에 책을 써놨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담겨있는 정보들은 3년 전의 정보거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1년 사이에도 이 다양한 환경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지금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니까 녹화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매주 살아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있는 지식, 행동이 있는 지식을 추구한다. 당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저점이냐,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채널들을 보면 저점이다,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하락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년, 2년, 뭐 다 2년 이상을 전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 정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마치 뭔가를 맞추는 게임처럼, 미래를 맞추는 게임처럼, 누구 말이 맞냐? 올라가는 게 맞냐? 떨어지는 게 맞냐? 지금 바닥이 맞냐? 아니면 더 떨어지는 게 맞냐? 뭐 이거 가지고서 갑론을박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현재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아파트, 뭐 단독주택, 이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건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10억이 붙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 또는 현재 가격보다 10억이 올라갔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10억이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격이 내가 살고 있는 단지의 아파트의 가격이 전체가 다 10억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매된 게 10억 차익을 보고 매매가 돼서 그 사람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내가 10억을 벌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10억에 팔아야 10억 차익을 보고 팔아야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랐다고 바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올랐다고 해서 자녀들 전학시키고 그동안 내가 삶의 터전이고 내가 살아왔던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의 아다리가 맞아야 되고 시기와 타임이 맞아야 그게 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내가 넣고 빼는 시점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엉덩이 밑에 깔고 있는 이 집은 단지 10억이 올랐든 뭐 5억이 올랐든 그냥 기분만 좋은 것뿐이고 현재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살아 이것뿐이지 투자는 아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의 경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부동산 투자의 경험은 실제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에 대한 투자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익을 봤을 때 투자해서 내가 뭔가 샀다고 해서 부동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 다음에 그거를 되팔아서 차익을 본 경험까지가 한 판이에요. 하나의 미션이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팔아봤으면 두 번의 경험이 있는 거고, 세 개를 팔아봤으면 세 번의 경험이 있는 거죠. 즉, 부동산 투자는 그게 경매가 됐든, 분양권이 됐든, 아니면 토지가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시작해서 엔딩, 끝까지 가서 내가 되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다. 하나의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대를 갔다고 쳐요. 서울대를 입학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서울대 졸업장이 중요하죠. 서울대를 내가 나와서 서울대를 충분히 잘 배워서 그 졸업장이 중요한 거지 입학한 입학 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되파는 것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늘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사는 것에 목적을 두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최고의 기준이 뭐냐? 바로 가격 비교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거를 사요. 그런데 이 부동산만큼 부동산 가격이 뭐 딱 정부에서 정해져서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라는 정찰제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없어요. 그도 같은 동네에서도 똑같은 동네에서도 비싸고 싸고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브랜드라든지 입지라든지 마감 자재라든지 사람이 몰리는 자리라든지 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에 따라서 정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격대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내가 산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싼 걸 샀어. 그럼 내가 가성비가 높아 잘 샀어. 그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입지도 떨어지고 브랜드도 떨어지고 위치도 떨어지고 마감 자재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싼 것은 부동산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고 비지떡은 애물단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가 사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산 다음에 되파는 것까지를 보고 물건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지난 오래전에 강의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최대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노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벌었느냐. 우리 이런 얘기 다 아시죠? 시간은 금이다. 그죠? 그게 그냥 단순히 시간은 금이구나. 내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되는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만큼 시간이 금인 시장은 없습니다. 즉, time is gold. 타임은 곧 돈입니다. time is money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 차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1억 차익. 그런데 그 1억 차익을 50년에 걸쳐서 1억을 벌었어. 이건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없죠. 크게 돈 벌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억 차익을 4개월 만에 봤다고 하면 얘는 대단한 거죠. 잘한 투자죠. 그만큼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벌었느냐 라는 거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예전에 했던 강의들을 1시간 또는 2시간가량을 이 하나의 주제로 길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을 부동산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사람들도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많을 겁니다. 역사가 그랬고 매 위기 때마다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죠. 경제 위기고 부동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위기가 지났을 때 누가 얼마를 벌었다 카더라, 누가 어디서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얼만큼을 벌었다 카더라라는 전설은 남지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진 못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위기를 기회 삼아 인생을 점프업하는, 레벨업을 하는, 단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시절로 삼는다. 부동산으로 보자면 2008년 외환위기 때 그랬고 1997년 IMF 때 부동산을 통해서 번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였어요. 기업, 주식, 다른 걸 통해서 돈 번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로 거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위기, 현재 이게 저점이냐 아니냐를 논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위기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동안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드렸고, 두 가지의 물건들을 찝어 드렸습니다. 가장 거품이 많이 심하게 꼈다가 떨어진 지역,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이 바이오 산업으로 4조억 이상을 쏟아붓게 되는,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거리가 가까운 송도라는 지역이 현재 7억짜리까지 떨어졌으니 그걸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이 위기는 누구에게 기회가 되냐면 현금 부자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현금 부자가 7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당연히 끼고 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돈으로, 생돈으로 7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송도의 모든 집이 7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송도 가격이 15억이다. 모든 집이 15억이냐?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가 15억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다음에 7억이다 하면 모든 집이 7억이 된 게 아니라 최근에 급매 또는 급금매로 거래된 한두 건의 거래가 7억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부동산을 팔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절대로 실패 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안 팔고 올랐을 때 파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송도가 떨어졌네, 뭐 동탄이 떨어졌네, 뭐 어디가 떨어졌네, 강남이 떨어졌네, 전부 다 한두 건에 거래드리고 대다수의 부동산은 매물로 내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가격이 다시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까지 버팁니다. 자금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즉 여유자금이란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데, 여유자금이 7억이 있다. 그러면 이미 부자입니다. 중산층을 훨씬 넘어선 거고요.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쓸 돈 아니야. 이거 묻어두면 돼. 지금 가격이 싸니까.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났으니까. 아파트가 반토막이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전체를 사서 대출받지 않고 현금으로 전체를 사서 내가 그냥 가격이 오를 때까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쭉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얘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알토란 같은 월급을 모아서 그만큼의 부를 쌓거나 또는 사업이 잘 돼서 부를 쌓은 게 아니에요. 사업이나 월급이나 전부 다 먹고 살 만큼만 벌기 때문에. 왜? 이미 그 시장마다 다 가격 경쟁이 되니까. 내가 월급쟁이여도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가가 형성돼 있는 거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 또는 뭐 식당을 한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곰탕을 끓인다고 다른 집에서 12,000원짜리 곰탕을 끓이고 있는데 내가 12만 원 곰탕을 받을 수 없는 거고,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먹고 살 만큼만 법니다. 그렇게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걸 아무리 아껴가면서 자린고비로 돈을 모은다고 해도 여유자금 7억을 모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여유자금 7억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동산 투자로, 즉 돈을 벌게 하신 분들. 그리고 그게 물론 실패의 경험도 하셨겠지만 성공의 경험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거에 일가견이 있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스스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반토막 난 아파트, 송도를 예를 들어드렸지만 반토막 난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시면 지금이 기회고, 현금으로 사셔라, 대출받지 말고 현금으로 사셔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같은 시절에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삼척동자도 오를 거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공시지가가 1위부터 10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그중에 무려 8개가 대한민국의 탑 10 안에 드는 비싼 땅, 하지만 낡을 대로 낡고 낙후될 대로 낙후돼서 앞으로 그 가격은 강남을 넘어서고 대한민국의 1등 랜드마크로 설 자리,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저렴한 그것을 소개해드렸죠. 지난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세운지구였고요. 그 세운지구 중에 상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2억짜리부터 출발을 하죠. 지하 상가들이 2억입니다. 다음에 괜찮은 자리들은 출발가가 5억. 하지만 이 2억이나 5억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 지식을 배운 이걸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강의를 보고 계시는 회원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2억짜리 돈 되는 거 알죠?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영상도 찍어드리고 현장도 다 보여드렸는데도 그 누구도 선뜻 내가 2억짜리 지하를 살래 또는 공중보행로가 연결되는 5억짜리를 살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부동산을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정도면 이미 중산층은 충분히 된다. 그리고 이걸 단지 그냥 내가 월급으로 또는 단지 그냥 내가 사업으로 여유자금을 사업하시는 분들 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들어가는 돈이 업앤다운이 늘 있고 늘 들어가는 돈이 있고 또 미수금 받지 못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금이 어려워요. 그래서 2억이라는 여유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단지 저축만으로 2억을 여유자금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벌써 돈을 벌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유 현금이 여유자금이 2억이 없는데 5억이 없는데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걸 너무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의 가격이 하락가든 아니면 최저가든 어쨌든 간에 바닥을 찍었든 현재가 위기이고 얘가 이때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걸 아는데 2억이 없고 5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유 돈을 버는 거고 나는 포기해야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이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저 또한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제가 현재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는 저의 고객들 저희가 이제 비건 부동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의 고객들만 제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들만 100분이 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또 청사진을 그려드려야 되고 그 전에.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이 하락세니까 위기가 기회인 건 알겠지만 리스크가 크고 어려우니 지금은 저축을 하는 게 답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축이 답일까요? 자, 지금 현재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물론 올라가는 성장세는 둔화됐고 또 미국의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 자체도 현재 성장세가 둔화돼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둔화된 상황인데 그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는 올렸어요. 그 금리를 올린 이유는 금리를 따라 미국을 따라 올리지 않으면 모든 외화 보유액 우리가 IMF 본 게 외환 보유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버틸 만한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IMF로부터 돈을 빌려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와 우리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채권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미국 채권을 사겠죠. 미국에서 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이자 한두 푼에 예민하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따라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게 되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가계대출의 상당수가 부동산이고 다음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돈만 갖고 사업하나요? 전부 다 은행 대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가 갑자기 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나고 다음에 또 파업하는 폐업하는 회사가 망하는 부도나는 회사들이 늘어날 상황이고 고용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퇴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는 또 방어해야 되니 경기는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는 낮아야 되는데 미국에게 외환이 빠져나가는 걸 위해서는 금리가 높아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지형적인 형태의 금리 체계가 돼버립니다.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를 4%대를 묶어버렸어요. 어떤 은행에서도 4%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금리는 낮은 상태. 예금금리? 당연히 대출금리가 낮은데 예금금리가 올릴 수 없죠. 예금금리도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이하죠. 기준금리는 올랐는데 대출금리 묶이거나 떨어졌고 예금금리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공공소비재 즉 가스값 요즘 난방비 폭탄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난방비 폭탄 거기다 줄 이어서 전기세도 이제 올라갈 거고 수도세 올라갈 거고 버스 요금 올라갈 거고 택시 요금 올라갑니다. 공공재에 대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물가가 우리가 금리로 물가를 눌렀지만 이제 공공재가 물가 상승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즉 물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살 돈이 비싸졌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봤자 2, 3%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제가 간략하게 계산을 한번 해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슈퍼 로또에 당첨돼서 70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들이 쥐게 되셨다고 볼게요. 700억 작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자, 700억을 내가 그냥 계속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평생 이자나 받아가면서 내 평생 쓸 만큼 아껴가면 쓸 만큼 쓰다가 남는 돈은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또 그래도 남는 돈을 내가 손주에게 물려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까요? 자, 매년 매년 한 5% 정도, 6%? 6% 정도 물가가 상승하고, 지금 6% 이미 넘었죠? 실질적으로 한 8% 정도 금리 인상이 된 거,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된 건데, 물가 상승이 된 건데, 6% 정도의 물가가 상승했다고 볼게요. 그리고 은행 금리가, 이자가 3%. 그러면 매년 3%의 돈이, 내 돈에서 3%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돈의 3%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700억에 3%면 21억 원입니다. 21억 원, 21억 원. 그런데 10년 지나잖아요. 210억 원의 가치가 하락한 거고요. 20년 지나면 420억의 가치가 하락한 거고요. 30년 지나면 630억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33년이 지나면 693억 원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돈은 700억이 있지만 똑같이 33년 뒤나 지금이나 똑같이 700억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그 당시 때 돈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7억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700억의 가치가. 그러니까 공 두 개가 사라진 거죠. 700억의 가치가 7억의 가치가 됐으니까 공 두 개가 사라졌죠. 자, 33년 전으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얼마 달라고 했냐? 엄마 10,000원만, 엄마 50,000원만, 엄마 10만 원만 이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엄마 100원만 세대였어요.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이 입에, 초등학생들 입에 붙어 있었죠.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100원 주면 감사합니다 할까요? 세뱃돈으로 100원 줘보셨나요? 용돈으로 100원 줘보셨나요? 어림도 없죠. 1,000원 줘봤자 기뻐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100원을 받았을 때 10원의 가치가 1,000원의 가치입니다. 10,000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목내라도 깠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되는 거고요. 5만 원 줘야 아우 감사합니다 되는 거고 10만 원 줘야 아우 삼촌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자 100원의 가치 예전 33년의 100원의 가치는 현재 10,000원의 가치와 상응합니다. 즉 공 두 개가 붙어버렸죠. 자 이렇게 33년 전에 공 두 개가 붙었고 33년 뒤면 공 두 개가 사라져요. 이게 3%의 차이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대 분들이 33년이 지나면 50대입니다, 50대. 지금 50대 분들이 33년이 지나면 80대, 100세 시대, 평생, 내 한 평생도 700억으로 내 한 평생도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은행에서도 그렇고 KB국민은행에서도 그렇고 매년 부자 보고서를 발간해요.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어떻게 굴리는가. 대부분의 부동산, 대부분의 부자들, 1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은 60%를 부동산에서 굴리고요. 나머지 가지고 투자하거나 먹고 사는데 씁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말고는 지금 현재 가치, 그러니까 700억이 있어? 쓸 돈만 내가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동산으로 해서 물가 따라 적어도 시세 차익은 안 나더라도 물가 따라는 올라가게 만들어요. 700억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5%의 수익률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왜? 물가 상승률은 3%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 돈은 2% 이상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 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억, 3억, 5억, 7억의 현금 보유액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알토란 같이 저축해서 모은 돈이 1억 미만 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일 겁니다. 자, 만약 내가 지금 현재 여유자금 없이 내가 신용으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당장 이 채널을 접으시고 이 모임에서 빠져나가시고 남 얘기니까 저축하세요. 적어도 3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내가 여유 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플랜은 시드 3천입니다. 즉 씨앗,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씨앗. 내가 3천만 원을 씨앗 삼아 3천만 원 은행에다 돈 넣어놔봤자 이자 해봤자 물가 상승률도 안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니까 내가 지금 6% 이상 지금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3% 이자 받아갖고서는 700억도 33년 뒤면 가치가 공이 두 개가 사라지는데 700억의 가치가 7억 가치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 은행에다 넣어놔서 3% 이자 받는다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시간 최대한 짧게 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플랜을 시드 3000이라고 부르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해법을 찾았습니다. 저도 발품 파는 거라 강의는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지만 평일에 여러분들 안 만날 때, 상담 없을 때 엄청난 발품을 팝니다. 직접 현장 눈으로 가서 보고요. 직접 발품 팔고 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거기서 제일 좋은 물건 집어내고요. 그 제일 좋은 물건 중에도 예를 들어 지금 500세대야, 1000세대야. 그 500세대, 1000세대가 똑같지 않거든요. 층, 향,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더 좋은 물건, 기왕이면 다 뭉치면 예를 들어 이걸 나중에 매매한다고 했을 때 지금 1000세대를 매매해요? 그럼 내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0명 이상이 와서 피를 주고 나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시세 차익을 주고 1000명이 일시적으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1000세대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프리미엄을 붙였을 때 50명이 산다고 쳐요. 그러면 1000세대 중에 50등 안에 드는 누가 봐도 사람은 시각이 비슷해서 서로 보는 눈이 비슷해요. 인기 있는 건 인기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몰림 현상이 생긴다. 몰림 현상이.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몰림 현상은 생겨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리, 최고의 입지 가진 자리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몰림 현상이 생기는 호실까지를 저는 조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시드 3천, 즉 3천만 원 정도의 돈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의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파느냐? 우리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몇 개월 내에 지금 이 상황이 될 것 같지 않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이게 하락이 더 될 것이다. 또는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가다. 지금 최저가다. 이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2년 지나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2년 정도 지나면 그때가 살 타임이 온다. 2년 정도 지나면 그때가 부동산 붐이 다시 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2년을 보내야 되잖아. 2년을 보내야 되는데 대출이 그렇다고 3천만 원짜리 내가 대출 안 받고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대출이자 없이 3천만 원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찾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릴 자리는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하면 경기도 시흥이에요. 서울 시흥 말고요. 시흥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공장들 많고 논밭 많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오직 시골? 참고로 서울 분들 나는 서울 사람들이 저도 물론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좀 아래에 갇혀 있다. 시야가 매우 좁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 대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각은 좌정관천이다. 우물 안의 개구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자라고 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서울을 벗어나면 다 시골인 줄 알아요. 다 시골이래요. 서울이 제일 살기 좋은 줄 알아요. 자, 서울 살다가 경기도권, 신도시로 이사 가신 분들, 다시 신도시에 살고 있다가 서울 들어오면요. 하나같이 정신없다, 머리 아프다, 차 막힌다, 불편하다, 차 끌고 다니기 싫다라고 얘기해요. 신도시 되게 쾌적하고 살기 되게 좋거든요. 다음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금방이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만나자, 뭐 광교에서 만나자, 뭐 판교에서 만나자, 분당에서 만나자. 되게 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정관천이다. 우물안 개구리다. 라는 거죠. 자, 시흥하면 시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부동산 하시는 사람들은 정보에 빨라야 돼요. 다 완성돼서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그 동네가 대박인지 이미 알고 있어. 그 동네가 천지개벽한 줄 알고 있어. 그 동네 지나가는 개들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해. 이런 상태면 이미 부동산 판은 끝난 거예요. 부동산 판은 끝난 거예요. 막 뜨는 타임에 사서 한참 이제 붐 불어서 소문 날 때 파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살려고 들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뭐 영끌족들 뭐다음에 난리 난 사람들 이제 부동산 투자 지금 했다가 큰일 난 사람들 2019년부터 막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 샀다가 지금 이제 발목 낀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자, 부동산이라는 건 저점에 사서 뜰 때 파는 거예요. 얼었을 때 사서 붐이 불면 붐이 불었을 때는 사는 타임이 아니라 파는 타임이에요. 매수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1의 가격에 사서 10의 가격에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지만 부동산은요 굳이 무릎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구나 갑자기 막 알라딘이 성을 만들듯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막 뭐가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건축하는데 시간이 공사하는데 2년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쯤 사면 되겠네. 지금이 1의 가격이네. 공사 시작했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계속 1의 가격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쯤 사면 되겠구나 해서 1의 가격 뜨기 시작할 때 이 되기 전에 1의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굳이 무릎에 살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발바닥에서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어디서 팔아야 되냐면 허리춤 이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벅지 올라왔을 때쯤 팔아야 돼요. 4에서 팔아야 됩니다. 1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고 다음에 최종 올라가는 가격이 10이라고 친다면 4에서 팔아야 돼요. 내가 이득 본 금액보다 나한테 누가 사줘야 얘가 현금화가 되는 거고 그래야 부동산의 한 파스가 끝난 거잖아요. 한 서클이 끝난 거잖아요. 되팔아야 이제 부동산 한 번 경험했어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사줘야 되는데 나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사주는 거지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사주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6이라는 돈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막 부동산 붐이 불어서 뜨는 지역인데 이미 1부터 4까지 올라가는 건 눈으로 확인했어. 이제 막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6이라는 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사주지. 이미 8의 가격인데 올라가봤자 2밖에 안 되는데 이미 9의 가격인데 이미 상투 끝 10의 가격인데 그때 사줄까요? 안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의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4의 가격에 팔고 나면 내가 손해봤네. 이제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될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에서부터 4까지 올라가는 가격이 훨씬 빠릅니다. 4부터 10까지 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이라면 1에서 10까지 해서 10을 도달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세 바퀴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4444 먹으면 12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이 그 지역이 떴대라는 데는 이미 늦은 타입니다. 부동산 그 지역이 안 가본 사람들이 그쪽 시골이잖아. 시흥 시골이잖아. 시흥 외지잖아. 라고 얘기할 타임이에요. 그런데 외지잖아. 시골이잖아 하는 데는 널렸죠. 그러면 이 널린 데를 아무 데나 사도 되느냐? 아니죠. 1의 가격이 갑자기 2, 3, 4 되는 게 아니에요. 1의 가격으로 10년도 가고 1의 가격으로 20년도 가고 1의 가격으로 평생 100년도 가요. 그래서 이제 뜨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자리가 뜨는 자리냐? 막상 가보니 이 동네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인구 유입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어머, 지하철이 벌써 들어와 있네? 와, 이게 서울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쾌적하다고? 라는 자리. 자, 안 가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시골이야. 머리의 인식 속에선.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렇게 달라졌다고 깜놀할 기억. 여기가 이제 1에서 출발해서 2, 3, 4, 5 가게 될 거다. 자, 부동산은 철도 따라 오르죠. 부동산은 철도 따라 오르죠. 시흥시청역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시흥시청역 언제 개통하느냐? 개통했고요, 이미. 이미 개통했습니다. 자, 어디랑 연결되느냐? 지하철 1호선 소사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소사역에서 타고 제가 시흥시청역 가보니 15분 걸립니다. 다닐 때 부동산 다닐 때는 물론 자차로도 가지만 대중교통 반드시 이용해봐요. 어떻게 편한지 불편한지 차는 얼마나 자주 오는지 예, 다녀봅니다. 15분이에요. 자, 영등포역에서 탔는데요. 영등포역에서 소사역까지 17분 걸렸고요. 대기 한 5분 대기, 그러니까 환승하고 대기 한 5분 걸렸고, 그리고 15분 만에 시흥시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철도 쾌적하고 꽤 괜찮아요. 내리면 깜짝 놀랍니다. 와, 이 동네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럼 이미 지하철역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하철역에 대한 호재는 반영이 됐겠네요. 자, 그것만 보고서 들어간 게 아니죠. 이 시흥시청역은 이제 곧 트리플 역세권 환승역으로 바뀝니다. 자, 시흥시청역이 현재 어디랑 연결됐다고요? 1호선, 1호선 소사역. 그런데 계속 서해안은 위로도,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계속 연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1차 구간, 1차 구간은 그 정도예요. 아래쪽으로는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까지, 도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서해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역이 바로 시흥시청역이에요. 왜냐하면 시흥시청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여의도로 갈 수 있고요. 얼마 만에? 25분 만에 여의도까지 직결됩니다. 그리고 고속열차로 그렇다고 뭐 GTX 아니고요. 고속열차로 월판선, 월교부터 판교까지. 그래서 시흥시청에서 타면 고속으로 세정거장밖에 안 돼요. 세정거장밖에. 그래서 판교까지 35분 만에 가게 됩니다. 즉 시흥시청역은 남부권에, 서남부권의 교통의 요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월판선도 연결되고 판교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 다음에 서해선이 또 위로 올라오면서 김포공항과 연결되고 김포공항과 연결되면 9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대구까지 올라갑니다. 3호선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7호선, 3호선, 공항철도와 연결이 되는, 곧 연결되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지하철 우리가 부동산 찾을 때 지하철이 예정입니다 하는 널렸잖아요. 그 예비 타당성 통과되고 공사 삽질 처음 삽 들어가는 첫 삽 뜨는 데까지 10년, 15년 걸립니다. 된다고 했다가 안 돼요. 자, 하지만 이 시흥시청역은 이미 영등포 여의도에 서해선이 아니네요. 신안산선. 신안산선 공사가 이미 들어갔고 2025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다. 공사가 중간에 밀리지 않으니까 이어지니까 다음에 월판선 월곶부터 판교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2026년 바로 2026년에 개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지개벽을 할 거다. 자, 그 지역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는 뭘 보면 아냐면 아파트를 보면 알아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건 아파트입니다. 도로 다 만들어지기 전에 아파트부터 만들어지고요. 학교 병원 만들어지기 전에 아파트부터 만들어지고요. 상권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파트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은 한참 공사장인 위험한 길을 따라 건너 다녀야 되고 학교도 멀리 다녀야 되고 교통편도 시내버스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불편하게 사는데도 아파트를 삽니다. 왜 살까요? 아파트부터 왜 만들까요? 아파트는 만들어 놓으면 잘 팔렸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는 만들어 놓으면 잘 팔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그렇게 잘 됐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흥시청역도 제일 먼저 아파트부터 만들어졌죠. 어느 자리에 아파트냐면 시흥시청역이 들어가는 자리가 그 장현지구예요. 장현지구. 근데 그 옆에가 바로 뭐 걸어서 한 2km, 1.5km 바로 옆 동네예요. 시흥시청역 다음이 시흥능곡역이에요. 그 능곡역 지역, 능곡동 자리가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시세를 보면 앞으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 눈에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 아파트 30평형대를 분양할 때 얼마에 분양하냐면 4억대에 분양했어요. 4억 3천, 좀 좋은 건 4억 7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2019년 한전 광풍 불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9억 7천, 10억 바로 밑에 10억 언더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그랬다가 현재 가격이 5억 7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꼭지점 찍고 내려왔죠. 지금 이게 저점이다. 그러면 풍선도 처음 불면 얘가 빵빵해 불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번 이만큼 불었던 풍선을 바람을 다 빼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다음에 불 때 그만큼까지 불기가 수월합니다. 바로 불어지고 그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서해선이 개통되기도 전에 가격이 9억 7천까지 올라갔던 애가 이제 2025년 어, 신안산선 여의도까지 25분 걸리는 신안산선이 개통되고
26년에 월고에서 판교까지 35분 걸리는 게 개통한다고 했을 때 과연 9억 7천까지만 가겠느냐. 또 2년 뒤면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9억 7천까지만 갈 것이냐? 아닙니다. 12억, 13억, 14억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비율 따라서 상가도 올라가고 오피스도 올라가고 그 외에 수익형 부동산들도 그만큼의 비율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아파트 사면 되겠네. 지금 5억 얼마니까. 참고로 5억 얼마 대출 끼면 안 되잖아요. 대출 끼면 안 되잖아요. 현금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드 3천 얘기하잖아요. 3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시청역 주변의 아파트는 우리의 목표 대상이 아닙니다. 뭐냐? 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위험성은 제가 늘 경고했습니다. 왜? 임대 주고 그다음 전세 주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처음 분양받을 때 내가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그 사업 등록에 종목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를 하나를 더 새겨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대 주는 거잖아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입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많아집니다. 수요에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시청역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생긴 건 지산과 똑같은데 참고로 지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오피스형 그러니까 섹션 오피스들이 들어가는 사무실이 집약되는 지식산업센터. 두 번째는 제조형 공장들이 들어가는 옛날 아파트형 공장. 이게 두 번째 지산.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더해진 지산도 그러니까 제조형도 있고 그다음에 섹션도 있는 복합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바로 순수한 섹션 오피스 빌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똑같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얘가 지산인지 섹션 오피스인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대출이 더 많은. 근데 요즘 대출 많은 게 자랑은 아니잖아. 좋은 게 아니잖아. 자, 대출이 더 많다. 다음에 지금 세제 혜택은 더 없어졌죠. 근데 예전에 세제 혜택이 좀 있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에 지산은 신도시 땅을 보면 중심 상업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거 용지 중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용지가 있고, 단독주택지가 있고요. 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있어요. 이렇게 용지가 구획이 돼 있는데 이 구획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죠. 가장 비싼 땅은 바로 빨간 땅, 바로 중심상업지고요.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중심상업지에 들어가지 않아요. 빨간 땅에 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지냐면 궁청색, 새파란 색깔의 도시지원시설이라는 자리에 지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역세권 좋아하시죠? 초역세권 좋아하시죠? 근데 역세권이라는 것 자체는 중심상업지에 생깁니다. 모든 역은 빨간 땅, 중심상업지에 역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예비타당성도 통과가 되고 이용객이 편히 이용하니까. 그래서 어디나 중심상업지에 역이 만들어져요. 즉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초역세권이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왜? 도시지원시설은 중심상업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셔틀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버스로 환승해서 지산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섹션 오피스는 바로 중심상업지역에 만들어져요. 왜? 상업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에 만들어져요. 즉, 섹션 오피스는 초역세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흥시청역 주변에 150m 직선거리, 실제로 직선이에요. 바로 눈앞에 보여요. 시흥시청역 바로 앞에 건설사도 중요하죠. 1군 건설사냐, 2군 건설사냐, 듣보잡 3군 건설사냐 중요한데 여러분 누구나 다 현대 엔지니어링 아시잖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브랜드는 현대 테라타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지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태 똑같이 다 지산이고 이름도 지산과 똑같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지고 깐깐한 그러면서 세련된 그러면서 멋있는 그러면서 럭셔리한 인테리어 그러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의 시설로 초역세권에 150m 시흥시청역 150m 내에 현재 600세대급으로 제조형 아니고요. 섹션 오피스형으로 풀 옵션 오피스가 그냥 공간 사무실 공간 깡통 빵 뚫린 이게 아니라 붙박이장 다 돼 있고 다음에 의류관리 돼 있고 손쉽고뭐하는 자리 다 돼 있으면서 복층으로 해서 위에 이렇게 다락 공간들까지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서 그냥 책상 의자만 들어오면 돼요.
컴퓨터만 들어오면 돼. 인테리어는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걸로 분양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부터 가격이잖아요. 가격. 이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2018년에나 봤던 그 가격. 2019년 한참 부동산 뜨기 전에 바로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2억대. 물론 제일 작은 게 뭐 5평, 뭐 3평 이런 막 협소한 게 아니고요. 협소한 게 아니고 기본이 한 9.5평부터 시작돼요. 9.5평. 그러니까 꽤 쓸만합니다. 테라스 빼고. 테라스까지 한다 그러면 10평이 확 넘어가 버리죠. 그게 2억대부터 있다 그러면 너무 좋지 않나요? 2억 초반. 심지어는 2억짜리도 있어요. 2억 1천, 2억 2천. 층마다 다르고 향마다 다르니까 거기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제 땅을 파고 토파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 다 필요해요? 2억이 다 필요하지 않죠? 얼마 필요해요? 2천 몇백만 원. 그 중에서 좀 더 좋은 걸 하려면 3천만 원까지는 되겠죠. 그러니까 2천 몇백 내에서 2천만 원대, 3천을 안 넘는 여기서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시흥 시청역에서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흥 시청 자리가 시흥이 그냥 옛날 시흥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백옷 신도시 아시죠? 이 백옷 신도시도 시흥이고요. 목감 신도시도 시흥이고요. 시흥 인구가 이미 57만 명을 넘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50만 명이 되면 정부의 그런 그 정책 상관없이 계획 관리 도시가 돼서 지자체 내에서 얘를 계획해서 뭔가를 띄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5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 얘네는 빠르게 늘어서 57만 명, 젊은 인구들이 많은 도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충무로에서 한번 시흥 시청 있는 데까지 좀 가봤는데 길이 막히더라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40분대. 그러니까 가까워요. 생각보다 가까워요. 시흥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강명이고 난 시흥에서 쟤네들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 있지. 익산입니다. 그 자세가 익산입니다. 너무 웃겨. 자, 그러기 때문에 어, 거리가 꽤 괜찮다. 동탄 굉장히 멉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자, 그런데 동탄 멀죠. 평택 멉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시흥은 매우 가깝다. 매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프라 많이 구축됐고, 다음에 충청도 중에서도 충청남도, 충남은 어쨌든 서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서해선밖에 연결될 게 없어요. 현재 연결된 거는 서해안 고속도로밖에 없죠. 그런데 이 서해선이 바로 직결로 해서 바로 쭉 올라가서 김포까지, 다음에 또 대구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충청남도의 살 길은 바로 지하철이 연결되는 바로 서해상이라는 거죠. 물론 충청도 가자, 천안도 가고 뭐 가잖아요. 근데 걔는 충북이고 충남이 사는 방법은 바로 이 서해선 철도입니다.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시흥시청이 바로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이 됩니다. 고속도로도 영동고속도로 가깝고 제3경인 가까우면서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접근도 편리하고요. 그러면서 지하철이 요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현대건설에서 만드는 현대테라타워 바로 옆으로 마치 그 광교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처럼 종합 환승센터가 백화점 같은 건물로 의리빛하게 크게 들어섭니다. 물론 쇼핑센터가 함께 들어서겠죠. 그렇게 되면 서남부권의 교통,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교통에도 핵심 요지가 될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얼마의 차익이 날 거냐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5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10억대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또 그 이상 갔었기 때문에 그 언더까지 갔었기 때문에 2배 차익이 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2억 얼마짜리를 샀는데 얘가 5억 얼마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2억 얼마짜리를 사서 5억 얼마인데 내가 들어가는 돈 얼마예요? 2천 몇백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약 2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지하철 어, 지하철 신안산선이 2025년에 여의도까지 되면 그리고 2026년에 얘가 판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2배 정도의 차익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비싸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산 가격 요즘에 4억대, 5억대 넘는 거 세고 셌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 시흥 시청역에서 150m밖에 안 떨어진 얘가 4억 얼마, 5억 얼마가 된다고 했을 때 결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금액이 현재가가 2억대 초반이라면 노려볼 만하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2천 몇백만. 거기에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50%의 중도금이 무이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3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 놓는 것보다는
은행에서 3천만 원 넣어놨다고 해서 2억 안 주잖아요. 2, 3, 4년, 2년, 2, 3년 사이에 2억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 더 들어가는 돈 없이 한 2억 정도의 차익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꿀 정보를 드렸고 여태까지 총 3번의 시리즈였죠. 위기가 기회인 현재 상황에서 반값된 아파트를 현금을 다 주고 사라. 아니면 지금 현재 앞으로 크게 뜰 가장 대한민국의 1등 랜드마크가 될 세운지구를 사라. 한 2, 3억 정도, 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시드머니로 앞으로 서남북권의 교통요지가 될 핵심 자리가 될 시흥시청역 행정타운 바로 앞에 있는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시흥시청에서 역에서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현대테라타워 얘를 노려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위기가 기회인 그런 시리즈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자, 질문해 주실 분들은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영상 또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늦게 오신 분들은 녹화본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좋은 물건들이 되게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다른 데 부동산은 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지금 이 시흥시청은 매우 핫합니다. 연일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와서 발품 팔아보시고 다음 주 정도쯤에 괜찮을 것 같네요. 발품 팔아보시고 약속 잡고 오신다고 하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